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황석영의 장편소설 무기의 그늘 함께 하겠습니다.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 베트남 전쟁을 한국인의 시선으로 그린 대표작 중에 하나죠.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 안정효의 하얀 전쟁, 그리고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하느라 이번에 다시 읽었더니 전혀 다른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88년도에 간행이 됐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무렵에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30년이 더 지났네요. 30년 후에 읽으니까 전혀 다른 텍스트입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소설들은 늘 다른 의미로 다가오곤 하죠. 특히 좋은 소설일수록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베트남 전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미국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시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을 펼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무기의 그늘 개요부터 볼까요? 무기의 그늘,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은 The Shadows of Arms입니다. The Shadow of Arms인가요? 네, 무기의 그늘입니다. 이 소설에는 전쟁터의 그 피비린내라는 싸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낭의 그 PX와 휴양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무기의 그늘. 전장이 아니라 후방, 그것도 PX에서 미국에서 온 그 물건들을 둘러싸고 또는 일본에서 온 물건들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피 튀기는 전쟁을 그리고 있죠. 짧게 보겠습니다. 인물은 한국의 군인이죠. 안영규가 있습니다. 상병인가요? 전선에 있다가 합동수사대로 보직을 발령받죠. 오혜정, 미미란 이름으로 불리죠. 기지촌 여성입니다. 이 오혜정이라는 인물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한 여성이 외국 군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망가지는지,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그 오혜정이라는 여성이 베트남까지 왔습니다. 이제 홍콩을 꿈꿉니다. 베트남 인물로는 팜꾸엔과 팜민 형제가 있습니다. 팜꾸엔은 베트남군, 그러니까 월남군이죠. 월남군 장교입니다. 팜민은 베트남군, 그러니까 월남군에 저항하는 베트콩이라고 했죠. 베트콩, 남베트남에 저항하는 이 게릴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과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게릴라를 지원하죠. 그리고 게릴라 훈련을 받고 다낭으로 와서 이제 공작을 펼칩니다. PX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물자를 빼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팜꾸엔 팜민 형제. 형제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있고요. 팜꾸엔 팜민 형제의 어머니, 그리고 미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누나죠. 누이가 있는데 이 미의 누이는 게릴라입니다. 그리고 레이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안영규, 오혜정이라는 한국인, 그리고 팜꾸엔 팜민이라는 베트남인의 구도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권짜리 긴 소설인데요. 안영규, 오혜정, 팜꾸엔 팜민, 이 포스트만 기억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쭉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인물들이 또 등장하죠. 크라펜스키 소령, 루카스 중사, 레온, 스테플리, 이 미군입니다. 크라펜스키 소령이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총관할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 아래 루카스 중사, 그리고 레온이 있고요. 스테플리는 탈영한 병사입니다. 스테플리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혐오한 나머지 탈영하고 이 전쟁터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마는 비극적으로 죽죠. 안영규가 스테플리에게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토이, 이 안영규를 백업하는, 뒤에서 후원하는 동료입니다. 베트남인 동료죠. 40대입니다. 트린 아저씨, 찬티소안. 트린 아저씨는 이 판민과 많은 젊은이들에게 베트남 역사를 들려주는 인물입니다. 찬티소안은 판민의 연인입니다. 아픈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콩쿠엔타트 역시 형제인데요. 형제인데 가는 길은 다릅니다. 트람 박사는 적십자병원 원장입니다. PX들을 통해서 필요한 의약품을 빼내는 지점에 있죠. 히엠노인 상인이죠. 키엠 중이, 람 장군 등이 있습니다. 이 남베트남의 이 부패한 상황들을 람 장군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베트남이 미국을 등에 업고 어떤 짓을 했는지, 그 남베트남의 군부와 관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남 얘기가 정말 아닙니다. 이 소설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암시장을 주요 배경으로 PX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을 취급하는 암시장이죠. 블랙마켓이라고 합니다. 암시장을 주요 배경으로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한국인의 시선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의 시선으로 베트남 전쟁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정작 베트남 전쟁을 얘기하지만 우리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는 셈이죠. 예컨대 안영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이 잘려 있다. 이 안영규는 북한 출신입니다. 북쪽 출신입니다. 내 고향은 북쪽이거든. 나는 여기 와서야 고향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여기 베트남에서 가르쳐 주었지. 베트남을 보면은 한국의 현대사가 보인다는 말이 있죠. 베트남 파병은 물론이고요. 미국과의 관계 등등 다양한 면에서 베트남은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무시무시한 거울입니다. 들여다보기가 두려운 거울이죠. 그래서 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러나 봐야죠.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떻게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했는지, 그걸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경제성장의 대가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봐야 합니다. 몇 문장만 보겠습니다. 베트남을 뭐랄까요? 낮춰보는 사람들 또는 폄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물질적으로 조금 부유하면은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공할 이 반지성적 태도입니다. 베트남은 정말 오랜 기간 저항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싸워서 승리를 거듭했죠.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지였죠. 1842년인가요? 62년인가요? 62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1941년 일본이 지배하기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프랑스가 얼마나 야만적으로 베트남을 통치했는지, 베트남뿐만이 아니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른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그 지식인들, 개화기 지식인들도 이 베트남을 참조했었죠. 잘못하다가는 베트남처럼 망국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월남 망국사를 통해서 말이죠. 이 프랑스에 저항해온 그 흐름들이 있죠. 물론 그 맨 앞에 호치민이 있었습니다. 호치민을 존경한 혁명 시인 김남주가 있었죠. 김남주는 호치민이 감옥에서 쓴 시를 많이도 번역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만납니다. 한국사와 베트남 역사는. 그리고 41년부터 45년까지는
항일운동을 펼치죠. 일본이 패전하자 프랑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해서 46년부터 54년까지 프랑스와 이 전쟁을 벌이죠. 제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1954년이죠. 베트남을 잠정적으로 17도선으로 분단하고 통일 국가를 수립해 나가자. 그 과정에서 총선거를 치르자 했었는데 남쪽에서마저도 이 북쪽, 그러니까 호치민 세력을 옹호하는 인민들이 많아지니까 불안한 나머지 친불 세력들과 미국이 결탁합니다. 결탁해서 응오디엔지엠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고딘디엠이라고 했는데 요즘 발음으로는 응오디엔지엠이라고 합니다. 고딘디엠이라는 그 꼭두가시를 내세워서 미국이 회방을 놓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과 똑같습니다. 그러자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것마저도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나아가죠. 1964년이죠. 참 미국은 조작의 달인입니다. 자신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꺼리지 않습니다. 그 후 10년 넘게 베트남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길게 보면은 베트콩이라고 그러죠. 비에콩,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성립한 1959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5년 4월 30일까지를 잡기도 합니다. 길게는, 짧게는 1964년 통킹만 사건부터 75년 4월 30일까지로 잡기도 하고요. 이 전쟁을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우리는 베트남 전쟁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1968년 1월 30일이죠. 이른바 구정 대공세가 펼쳐지죠. 남베트남 곳곳에서 게릴라들에 의한 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결정적이었죠. 이 구정 대공세를 거치면서 전쟁은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들고요. 그리고 끝내 미국은 손을 들고 맙니다. 보세요. 항일, 항불, 항미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 베트남인들의 자존심은 대단하죠. 자신의 자존감은 대단합니다. 제국주의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베트남 전쟁의 승리는 세계사적 사건이었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장입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 식민주의자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부터 우리 베트남 민족은, 왜 비엔남이라는 표기법이 있는데 베트남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엔남 민족은 어떠한 때에도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1954년 7월에 제네바 회의에서 프랑스 제국주의자는 자기 군대를 베트남에서 철퇴시키는데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회의 참가국은 베트남의 주권 독립, 통일 및 영토 보존의 승인에 관해 엄숙히 서명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인민을 살해한 프랑스 식민주의자를 원조한 미 제국주의자는 현재 다시 우리나라를 영구히 분단시키고 형태를 달리한 식민지 체제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남부 주민을 노예화시키려고 책무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 준비를 위하여 우리나라 남부를 동남아에 있어서 군사기지로 전환시키고 있다. 판민이 게릴라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교재를 보는데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직후 좌우의 대립, 제주 4.3 사건, 여순 항쟁, 한국전쟁까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X, 이 소설의 제목이 전쟁의 그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PX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PX란 무엇인가 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소술되고 있습니다만은 PX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PX는 바나나와 한 줌의 쌀만 있으면 오순도순 살아가는 아시아의 더러운 슬로프 헤드들에게 문명을 가르친다. 이 슬로프 헤드란 말은 경사진 이 머리라는 뜻이래요. 특히 베트남인들을 얕잡아서 부르는 슬랭, 속어라고 합니다. 우윳빛 비누로 세수하는 법과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코카콜라의 맛이며 향수와 무지개색 과자와 드롭스와 레이스 달린 잠옷과 고급 시계와 보석 반지를 포탄으로 곤죽이 되어버린 바라크 위에 쏟아낸다. 아시아인은 냄새나는 식탁 위에 치즈가 올라가고 소녀들이 가랑이 속에서 빠져나간 콘돔이 아이들의 여린 손가락 위에서 춤춘다. 한 번이라도 그 맛과 냄새와 감촉에 도취된 자는 결코 죽어서라도 잊을 수가 없다. 상품은 곧바로 생산자의 충복을 재생산해낸다. 아메리카의 재화에 손댄 자는 US 밀리터리의 낙인을 뇌리에 찍는다. 캔디와 초콜릿을 주워 먹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들의 온정과 낙천주의를 신뢰한다. 시장의 왕성한 구매력과 흥청거리는 도시 경기와 골목에서의 열광과 도치는 전쟁의 열도에 비례한다. PX는 나무로 만든 말이다. 또한 아메리카의 가장 강력한 신형 무기다. PX는 나무로 만든 말이다. 트로이의 목마란 얘기죠. 우리도 익숙하죠. 잉여 농산물, 무상 원조, 그리고 유상 원조. 이게 바로 미국을 우리에게 새겨 넣는 과정이었죠. 미국이라는 환상을 심어 넣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PX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어떻게 베트남의 부패한 세력들에게로 나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빌붙어 있는 한국 군인들의 행태는 어떠한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PX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넘쳐나는 이 암시장. 이곳이 전쟁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되돌아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볼까요? 베트남 파병,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흔히 이렇게들 배웠죠. 지금 연구실에서 혼자 녹화하고 있는데요. 보일러가 들어오는 중이어서 잡음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베트남 파병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흔히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과연 그럴까? 무기의 그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한 사람의 전투원이 사선을 수십 차례 넘고 드디어 성한 몸으로 늪과 수렁과 정글을 빠져나와 귀국선의 기진맥진에 오르게 될 즈음에 그는 겨우 본국의 은행에 송금한 $300짜리 저금 통장을 주게 되는 셈이다. 우리는 사전짜리 목숨이란 말처럼 $40의 생명수단 안에는 미국이 내준 여러 가지 경제 원조와 군원은 군사 지원의 약어입니다. 군원과 차관과 기업가들이 받은 특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병사는 눈치껏 모은 일본제 전자제품 몇 점을 비닐로 짠 상자에 넣어서 배에 싣고 돌아간다. 미국 말을 들어야 하는 대가로 우리는 파병을 했고요. 한 달에 $40를 받고 병사들이 정글에서 총알바지가 됐죠. 몇천 명, 6천 명이라고 그러죠. 그 귀한 목숨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가로 귀국할 때는 $300짜리 저금 통장을 받습니다. 아마 냉장고 두세 대 살 값이라 그러죠. 물건들은 대부분 일본제입니다. 이 소설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지렛대로 해서 이 경제적 부활에 성공하죠. 미국의 말을 잘 들은 대가가 그렇게 달콤했던 모양입니다. 한국도 일본의 뒤질세라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갔던 것이죠. 용병이라고 말합니다마는 황석영 소설에 따르면 용병이 맞죠. 여러분의 판단은 어떨지 맡기겠습니다.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네, $40. 이것도 다른 나라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파견된 병사들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헐값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죠. 파병의 대가로 경제원조, 군사원조, 차관, 기업가들의 특혜가 가능했다는 진단, 아프게 와닿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주목하게 된 건 이 스태플리라는 미군의 반전 사상입니다. 탈영을 했다 그랬죠. 그 영규의 도움으로 탈출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미군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비극적 인물인데 영규와 이 스태플리의 대화가 이 소설에서 아주 의미 있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반전 평화 운동 또는 시위, 6.8 혁명, 존 레논의 이매진, 그리고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등등 기억나시죠? 그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스태플리는 월요일에 탈영해서 이제 겨우 닷새가 되었는데 벌써 군인대를 벗고 아시아에 찾아온 히피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풀냄새나는 트롱 담배를 연신 갈아붙였다. 그는 군화를 벗고 타이어로 만든 호치민 샌드를 신고 목에는 나무 뿌리를 깎아서 만든 펜던트를 걸고 있었다. 나무 조각에는 달아나라 쥐새끼라고 인두로 지진 글자가 찍혀 있었다. 레온이 말했다. 미군 중에 한 사람이죠. 앞으로 도대체 어쩔 셈이냐. 이 더러운 지옥에서 빠져나간다. 할 수만 있다면. 스태플리가 레온에게서 눈을 돌리더니 안영규에게 불쑥 물었다. 어이, 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개인적으로 이 전쟁을 거부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영규는 빙긋 웃었다. 스태플리의 반전사상, 그리고 스태플리와 안영규의 연대의 가능성까지 보이죠. 그리고 판민과 영규의 연대 가능성도 살짝 보입니다. 근데 토이가 죽자, 자신의 동료였던 토이가 죽자 영규가 판민을 죽이죠. 그 비극이 던지는 의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기의 그늘, 베트남을 경유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한국 현대사를 들여다보기에 참 좋은 소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오히려 내가 베트남인과 같다고 말해버린다. 우리가 겪은 이러한 삶의 조건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아시아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당해온 조건이다. 백인들은 사냥감을 다투는 짐승들처럼 여러 대륙에서 피 묻은 발톱과 이빨로 서로를 물어뜯었다.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반이 아니죠. 우리 식민지, 한반도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었던 사실입니다. 식민지의 끝이 아니었죠. 식민지를 경험한 많은 나라들이 분단과 전쟁과 독재를 경험해 했습니다. 이게 식민지의 유산이었죠. 제국이 남긴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지금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소설을 또 펼쳐야 합니다. 네, 오늘은 황석영의 대작 무기의 그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